수술비 700만 원이 아깝다던 며느리는 제 등 뒤에서 2천만 원짜리 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며칠 미뤄도 죽기야 하겠냐는 잔인한 한마디에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하늘이 제게 5천억 원이라는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날의 빚을 차갑게 갚아주려 합니다. 한평생을 짓밟힌 시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어둠이 아직 도시의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을 때 동대문 시장은 조용히 잠에서 깨어나요. 제게는 지난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익숙한 풍경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저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길에 유난히 크게 울리지만 그 소리는 제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아요. 시장에 들어서면 공기부터가 달라져요. 비릿한 생선 냄새, 풋풋한 채소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섞여서 만들어내는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활기찬 냄새. 그게 바로 동대문의 냄새고 제 젊은 날의 냄새이기도 하죠. 제 자리는 시장 안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순잔의 국수라는 작은 간판이 40년 세월을 이고 희미하게 빛나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목수였던 그이가 서툰 솜씨로 만들어준 간판인데 비바람에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차마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간판 아래 서면 지금도 등 뒤에서 순자야 오늘 장사 잘해라 하고 껄껄 웃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가판대에 자리를 잡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다란 솥에물을 붓고 육수를 내는 거예요. 제 국수 맛의 비밀은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멸치, 다시마, 그리고 물을 아낌없이 넣고 2시간 넘게 푹 끓여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장사하냐고. 그냥 조미료 좀 넣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아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 국수 한 그릇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밤새도록 무거운 짐을 나르고 차가운 새벽바람에 온몸을 녹이러 오는 시장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 속을 데워주는 건 아끼면 안 되는 법이죠. 육수가 끓는 동안 주변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해요. 옆집 광주상의 김 사장은 언제나처럼 누님 오늘도 대박 나쇼 하고 우렁차게 소리치며 지나가고 앞집 부산어묵 최 여사는 뜨거운 어묵 국물을 한 사발 들고 와서 언니 이거라도 한잔하고 시작해라며 건네줘요.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자 동료예요. 자식들보다 더 자주 얼굴 보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죠. 거친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국수 맛 때문이 아니라 이런 끈끈한 정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해가 희미하게 떠오를 무렵이면 제 가게 앞은 벌써부터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해요. 허름한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어 먹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져요. 특히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와서 할머니, 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할 때가 가장 그렇죠. 그 아이들을 보면 꼭 제 아들 민준이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민준이,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애를 키우기 위해 이 시장 바닥에서 무슨 일이든 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약속했거든요.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국수를 말고 팔았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밤새 육수를 끓이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하지만 가게 앞에 웅크리고 앉아 숙제를 하던 민준이 얼굴을 보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준이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아들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살아요. 그 한마디에 지난 40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예쁜 며느리도 얻었지만 저와 함께 사는 대신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얻어나갔죠. 물론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국수를 팔아번 돈은 꼬박꼬박 장부에 기록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장부를 넘겨보면 민준이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까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남짓한 돈이지만 그 돈이 제 아들을 키우고 지금의 가정을 이루게 한 뿌리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단골 학생 하나가 국수를 다 먹고 가면서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곱빼기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꾸벅 인사를 해요. 그래, 밥 든든히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저렇게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을 보면 세상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아요. 제 국수가 저 아이들의 미래의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것이 제가 평생을 지켜온 삶의 방식이고 제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한참 바쁜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익숙한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서더니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내렸죠. 주말이라 얼굴 보러 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불안감에 서서히 잠식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언제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마치 여기가 더러운 시장 바닥이 아니라 화려한 백화점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못마땅한 듯 미간을 찌푸린 채 혹시라도 옷에 뭐가 묻을까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가게 앞에 서서 마치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라도 구경하듯 주변을 훑어보았죠. 그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노골적인 경멸과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계셨어요? 그 한마디에 시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러고 계셨다니. 40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고 제 자부심이었던 이 공간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초라하고 부끄러운 곳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명품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오염원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아이, 정말 여긴 너무 비위생적이에요. 먼지 날리는 것 좀 봐요. 지은이의 불평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제 낮고 해진 앞치마와 기름때 묻은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민준이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 국수 맛은 끝내주잖아. 하지만 그 말은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제 초라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어요. 어머니, 제가 옷 사드린 건 왜 안 입으세요? 어머니도 이제 좀 즐기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하실 거예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저의 검소한 생활 방식에 대한 비난처럼 들렸어요. 그녀가 말하는 즐기는 삶이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곳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이었겠죠. 제가 평생을 지켜온 아끼고 나누고 성실하게 일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그때였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반짝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작은 기계가 뭘 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해요. 제게는 낡은 피처폰 하나가 전부거든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지은이는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이 카페 정말 예쁘지 않아요? 요즘 여기가 제일 핫하대요. 우리 여기 가서 커피 마셔요.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화면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지은이는 그런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라는 곳에 올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행복한지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가 40년간 지켜온 이 국수 가게가 그녀의 반짝이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처럼 느껴졌어요. 디지털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저와 아들 내외 사이를 얼마나 멀리 갈라놓았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결국 저는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옆집 최 여사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끄는 곳으로 가는 내내 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죠.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그것은 슬픔을 넘어 서서히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카페는 제 평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곳이었어요. 국수 한 그릇 값에 서너 배는 좋게 될 법한 커피 한 잔. 그곳에서 지은이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게 그만두실 때도 됐어요. 저는 잠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되묻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지은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말했죠. 민준 씨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하셔야죠. 남들이 민준 씨 어머니가 시장에서 국수 판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민준 씨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데 정말 창피해요. 창피하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 40년의 세월, 제 아들을 키워낸 희생과 자부심이 창피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눈앞이 아찔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이 국수 한 그릇이 너희를 키웠다. 내가 이 가게를 해서 민준이 대학 보내고 너희 결혼시키고 그 집 전세금까지 다 마련해 준 거야. 그런데 그게 창피해. 제 말에 지은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그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그 순간 저는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제발 내 아들만은 아니기를. 내 아들만은 엄마의 삶을 이해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죠. 하지만 민준이는 제 눈을 피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모진 말에 반박 한마디 하지 못하는 아들의 침묵. 그것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 끝났구나. 내 아들에게 나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성공한 아들의 발목을 잡는 창피한 과거일 뿐이구나. 세대 간의 차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균열. 제 삶의 근간을 이루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40년간 뜨거운 불 앞에서 끓여온 멸치 육수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안에서 처음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차갑고 단단한 분노의 불씨였으니까요. 그날 카페에서 돌아온 이후로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 되었어요.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피워 올렸던 육수의 구수한 냄새도 더는 제 코를 즐겁게 하지 못했죠.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은 귀에 닿기도 전에 흩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했던 것이 모래성처럼 힘없이 허물어져 내린 기분이었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침묵하던 얼굴이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이 어둠 속에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창피하다는 그 말이 독처럼 제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이, 제 땀과 눈물이 제 아들의 인생에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일 뿐이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 심장을 맨손으로 쥐어짜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어요. 입맛도 뚝 떨어졌죠. 평생 남들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던 국수였는데 정작 제 목구멍으로는 멀건죽 한 그릇 넘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속인을 더부룩하고
명치 끝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죠. 가끔씩은 오른쪽 옆구리가 바늘로 찌르듯 쑤시고 아파왔어요. 옆집 최 여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언니,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 하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다들 이만큼씩은 아프고 살아.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병원의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냉정한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며칠을 시름시름 앓았어요. 하루는 장사를 거의 공치다시피 했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국수를 말아주면서도 몇 번이나 그릇을 놓칠 뻔했는지 몰라요. 머리는 어지럽고 눈앞은 빙빙 돌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지만 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가게는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걸 놓아버리면 제 삶도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날 오후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면서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았죠. 오른쪽 옆구리에서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 참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시장 천장이 아니라 새하얀 병원의 천장이었어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신음소리, 다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제가 누워있는 곳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단골 상인 하나가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준 덕분이었죠.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급성 담낭염, 담낭의 염증이 심해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의사는 제게 보호자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어미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데 아무리 모진 자식이라도 이번만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기대했던 걱정의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갑작스러운 호출에 귀찮아하는 표정,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모를 번거로움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작은 희망의 불씨는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듯 힘없이 꺼져버렸어요. 의사는 아들 내외를 복도로 불러내어 제 상태의 심각성과 수술의 시급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저는 이동 침대에 누운 채 커튼 틈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의사의 말을 듣는 내내 지은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저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술비는 얼마나 나오는데요? 지은이의 첫마디는 제 안부가 아니었어요. 돈이었죠. 의사가 예상 수술비로 5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자 지은이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패였어요. 그 돈은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하나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위급한 건 아니죠? 며칠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의사는 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제 생명을 협상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었죠. 그녀는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보험 적용은 얼마나 되는지, 더 저렴한 병원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그 과정에서 민준이는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이끄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지은이는 틈틈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아마 주말에 있을 파티 장소를 예약하거나 SNS에 올릴 사진을 확인하고 있었겠죠. 제 목숨이 오가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반짝이는 세상을 유지하는 데에만 쏠려 있었어요.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무심하고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어요. 결정타는 의사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 서명을 재차 요구했을 때 터져 나왔어요. 민준이가 망설이며 펜을 들려고 하는 순간 지은이가 그의 팔을 붙잡았죠. 그리고는 의사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그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며칠 미뤄도 죽기야 하겠냐.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생명에 대한 가치 판단이자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제 고통쯤은 얼마든지 연장시켜도 좋다는 비정한 선언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을 느꼈어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라는 제 정체성이 그들의 이기심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죠.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발, 제발 아니라고 말해다오. 내 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쳐다오. 하지만 민준이는 끝내 제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 침묵, 그 비겁한 침묵이 제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상의 좀 해보고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어요. 횡한 복도에 남겨진 저는 오른쪽 옆구리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보다 더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진통제로 겨우 버티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 친구인 최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문안을 왔죠. 최 여사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이거 언니한테 보여줘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최 여사가 제게 건넨 것은 그녀의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고급 호텔 연회장을 배경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성대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아버님 칠순잔치. 언제나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최 여사는 그 파티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2천만 원. 제 목숨값 700만 원은 아까워서 내주지 못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체면과 과시를 위해서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썼던 거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대신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시퍼런 분노가 솟구쳐 올랐어요.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서늘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혈연이라는 마지막 끈마저 그들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끊어져 버린 후였으니까요. 이제 더는 기대할 것도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제 자신을 지킬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 깨달음은 이후 10년간 이어질 기나긴 침묵과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보낸 사진 속 화려한 파티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영화처럼 반복해서 상영되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죠. 그 대신 제 심장은 마치 깊은 겨울 강물 아래 얼어붙은 돌멩이처럼 차갑고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배신감이라는 뜨거운 감정은 그 차가움 앞에서 힘을 잃고 쓰러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늘하고 명징한 현실만이 남았죠. 아, 나는 버려졌구나. 내 자식에게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 가정에게 나는 이제 그 어떤 존재도 아니구나.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고통 그 자체였어요. 진통제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오는 통증은 살을 내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죠. 곁을 지켜주는 가족 하나 없이 낯선 병실에 홀로 누워 천장에 무늬만 새고 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지나온 생을 수없이 되돌아봤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어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을 뿐이죠. 그 믿음이 나를 이 차가운 병상에 홀로 누워있게 만든 거예요.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그 낡고 위태로운 역할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된 거죠. 그 서늘한 깨달음이 온몸을 감싸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죠. 제 국수가게 그 낡은 가판대 아래 제가 수십 년간 숨겨두었던 것들. 바로 제 낡은 통장들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민준이 손을 잡고 시장 바닥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땀과 눈물의 결정체. 그 돈은 언제나 민준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언젠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보태줄 돈.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 돈이 여전히 민준이를 위한 것이어야 하지? 나를 버린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값 700만 원도 아까워했던 그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남겨둬야 할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주문에서 풀려난 기분이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병실의 비상벨을 눌렀어요. 달려온 간호사에게 부탁해 시장 친구인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최 여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최 여사, 나 좀 도와줘. 내 가게 가판대 밑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어. 그 안에 내 전 재산이 들어있어. 그거 좀 가져다 줘. 제 눈빛이 얼마나 절박하고 단호했던지 최 여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 채 병실을 나섰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최 여사는 비에 젖은 새처럼 숨을 헐떡이며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죠. 상자를 건네받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긴 통장 대여섯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표지가 누렇게 바랜 통장,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통장. 저는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 그 통장들을 하나하나 쓸어보았어요. 가장 오래된 통장을 펼쳤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첫 장에 찍힌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국수 장사를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1,000원, 2,000원. 삐뚤빼뚤한 글씨로 입금 내역을 적어 놓았던 제 젊은 날의 기록. 그 기록은 민준이의 초등학교 입학금으로 중학교 교복값으로 그리고 마침내 억소리 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통장의 마지막 장까지 넘기는 동안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연민과 마침내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한 여자의 뜨거운 다짐이었어요. 저는 모든 통장의 잔고를 합산해 보았어요. 그 금액은 제 목숨을 살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죠. 무시당했던 나의 성실함, 조롱당했던 나의 절약, 바로 그 전통적이고 미련한 지혜가 나를 살릴 유일한 힘이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간호사를 호출했어요.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죠.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란 대신 제 이름을 직접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수납 창고에 가서 낡은 통장에서 갓 찾아온 빳빳한 현금으로 수술비를 완납했죠. 병원 직원들은 제 행색과 제가 내민 돈다발을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 돈으로 제 목숨을 사는데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며칠간의 회복 기간 동안 제 병실에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들은 아마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이 제 의지대로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 그것은 제가 60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어요.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퇴원 수속 서류를 작성하며 비상 연락처를 적는 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그리고는 그 칸을 텅 비워둔 채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비상벨은 오직 저 자신만이 누를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술을 받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들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홀로 병원 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최 여사와 시장 상인 몇몇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낡은 승합차 한 대를 끌고 와 제 퇴원을 마중 나와준 거였어요. 언니,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자. 최 여사는 제 어깨에 두툼한 담요를 덮어주었고 다른 상인들은 제 가방을 들어주었죠. 차에 타자 따뜻한 쌀죽이 담긴 보온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피로 맺어진 혈연이 아니라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동시대를 살아온 이웃들. 그 끈끈한 정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거죠. 최 여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돈 좀 모았는데 언니가 먼저 수술비를 내버렸네. 아무튼 가게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봐주고 있었으니까 걱정 말고 푹 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와락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그리고 제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든든해서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제 가게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죠. 가게는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이웃들의 보살핌 덕에 온기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이 가게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 생존의 터전이자 제 힘의 원천이었죠. 가게 한쪽 구석,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민준이와 수줍게 그의 팔짱을 낀 지은이, 그리고 그 곁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뒤집어 넣었죠. 그 위로 낡은 장부와 영수증들을 덮었어요. 그것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요하고 엄숙한 장례식이었죠. 희생하는 어머니 박순자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롯이 제 이름만으로 살아갈 박순자, 그녀 자신뿐이었어요. 10년간 이어질 길고 긴 침묵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올랐답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든다고 했던가요? 제게 지난 10년은 그런 평범한 위로가 통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아들과의 연을 끊고 보낸 첫 해, 제 낡은 피처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죠.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뜰 때마다 제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몇 달이 지나자 전화는 뜸해졌고 이내 완전히 끊겼죠. 그들은 아마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차라리 편하다고 여겼을지도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15년에서 2025년으로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이 제게는 마치 길고 긴 침묵의 강처럼 흘러갔죠. 제 삶은 겉보기에는 변한 게 없었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해가 지면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 시장의 계절은 부지런히 바뀌었어요. 봄에는 향긋한 냉이를 국수에 얹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를 말았으며 가을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말려 양념을 만들었고 겨울에는 뜨거운 국물로 언손을 녹였죠. 제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속에 밝힌 얼음 송곳은 결코 녹지 않았어요.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대신 제 안에서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갔죠. 마치 오랜 시간 땅 속에서 압력을 받아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제 목숨값이 매겨지던 그 병원 복도의 서늘한 공기까지도요. 그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것은 시장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한숨 쉬며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시장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제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어요. 순잔의 국수는 이제 저만의 가게가 아니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고단한 삶이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자 서로의 시름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동대문 일대가 전부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다들 설마하는 분위기였죠. 수십 년간 그런 소문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장 곳곳을 측량하기 시작하고 벽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공고문이 나붙으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쳤어요.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평생을 이곳에 바친 늙은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고 젊은 상인들은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술렁였죠. 제 가게는 자연스럽게 대책회의의 장소가 되었어요. 상인들은 국수를 먹으며 저마다의 불안과 희망을 쏟아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죠.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했어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죠.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10년간 웅크리고 있던 제게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는 약한 박순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장사가 끝나면 곧장 종로의 큰 서점으로 달려가 재개발 관련 법률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죠. 난생 처음 보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과 씨름하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과거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례들을 찾아보며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인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노트에 정리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평생의 동반자였던 낡은 피처폰을 서랍에 넣고 큰맘 먹고 최신 스마트폰을 샀어요. 처음에는 그 작고 네모난 기계가 어찌나 낯설고 어렵던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짓벌되는 가게,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사용법을 배웠죠. 검색창에 동대문 재개발, 상가 임차인 보상법 같은 단어들을 더듬더듬 입력하며 정보를 모았어요. 10년 전 며느리가 저를 조롱하고 세상과 단절시켰던 바로 그 기술을 이제 저는 제 생존과 투쟁의 무기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정보가 쌓이자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싸울 게 아니라 법과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알아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제 말에 상인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저는 상인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마추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죠. 그때 제 머리 칩칩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20년도 더 전에 제 가게의 단골이었던 가난한 고시생. 제가 늘 국수 곱빼기를 말아주며
응원했던 그 청년이 지금은 서초동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수소문 끝에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그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죠. 하긴 40년 국수 장사에 찌든 늙은 할머니를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학생, 그때 우리 가게 국수 맛은 어땠어? 하고 묻는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는 저를 자신의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저는 그에게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그동안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들을 꺼내 보이며 동대문 상인들의 권리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존경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돕겠습니다. 아니, 어머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제 네트워크는 놀랍게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동료인 재개발 전문 컨설턴트와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동대문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팀이 되었죠. 40년간 정으로 맺어졌던 저의 전통적 공동체는 이제 법과 데이터를 무기로 싸우는 현대적인 전문가 동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서울시 및 종로구청과의 보상 협상은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저희를 그저 시대의 흐름에 밀려나는 무지하고 고집 센 늙은이들로 취급했죠. 하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었고, 컨설턴트는 과거 판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그들의 논리를 반박했으며, 저는 40년 상인의 경험으로 시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역설했죠. 싸움의 정점은 제 가게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수십 년간 그저 묵묵히 국수를 말고 팔았던 그 두 평 남짓한 땅, 며느리가 그토록 창피하다고 말했던 그 초라한 땅의 가치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평가된 거예요. 한 우물을 파는 저의 미련한 성실함, 땅의 가치를 믿었던 저의 낡은 지혜가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과거에는 무시당했던 저의 삶의 방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마침내 기나긴 협상 끝에 최종 보상 금액이 확정되었어요. 제 손에 쥐어지게 될 돈은 자그마치 5천억 원.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1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죠. 며칠 미뤄도 죽기야 하겠냐.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줄 때가 온 거예요. 그날 밤 시장 상인들은 제 가게에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모두가 제 일처럼 기뻐하며 서로를 얼싸안고 웃었죠.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저는 조용히 빠져나와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어요. 10년간 저를 버티게 했던 분노, 그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이제는 실체를 가진 힘이 되어 제 손에 쥐어져 있었죠. 이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새로 산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개의 번호를 눌렀어요. 제 변호사, 그리고 그가 소개해준 국내 최고의 금융 분석가와 PR 전문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저는 낮고 차분하게 말했죠. 이제 시작합시다. 제 목표는 단순히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그날의 치욕에 대한 완벽한 청산이었으니까요. 동대문 시장의 밤하늘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이제 막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서늘하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0년의 침묵 끝에 마침내 제 손에 칼이 쥐어졌어요. 돈이라는 이름의 칼. 하지만 그 칼은 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썩어버린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차가운 청산의 칼이었어요. 제 옆에는 이제 국내 최고의 변호사와 금융 분석가, 그리고 PR 전문가들이 있었죠. 그들은 저를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저는 여전히 동대문의 국수 파는 박순자일 뿐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제 국수 한 그릇의 무게를 세상이 알게 해줄 힘이 생겼다는 거였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그녀의 모든 허영과 오만의 기반이 되어 주었던 것. 바로 그녀의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었죠. 제 금융팀은 며칠 밤낮으로 그 회사를 분석했어요. 겉보기에는 번듯했지만 속으로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빚과 부실 채권으로 썩어가고 있었죠. 마치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은 텅 비어버린 제 며느리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저는 제 팀에게 지시했어요. 그 회사의 부실 채권을 시장에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전부 사들이라고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진행된 작업은 한 달 만에 끝났어요. 어느새 저는 지은이 아버지의 회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가장 큰 채권자가 되어 있었죠. 그들은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만기가 다가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었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되었어요. 저는 동대문의 제 가게에서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그 시각 제 변호사는 지은이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가진 모든 채권을 제시하며 오늘 당장 채무를 상환하라고 냉정하게 통보했죠.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직접 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제 금융 분석가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은이의 아버지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정했지만 제 변호사는 제가 미리 지시한 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뿐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회사는 그날로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지은이 집안의 모든 자산은 압류 절차에 들어갔죠. 10년 전 그들이 제 목숨을 담보로 돈 몇백만 원을 아까워했던 바로 그 원칙이라는 칼날이 이제는 그들의 목을 겨누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청산이 끝나자 저는 곧바로 두 번째 칼을 뽑아들었어요. 이번 목표는 지은이의 허영심 그 자체였죠. 그녀의 집안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지은이는 아마 자신이 가진 마지막 보루, 즉 강남의 화려한 사교계와 그럴듯한 겉모습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릴 터였어요. 저는 바로 그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아버리기로 마음먹었죠. 제 팀은 지은이의 동선을 낱낱이 파악했어요. 그녀가 이사가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던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그녀가 VIP 대접을 받으며 드나들던 청담동의 명품 편집숍이 입점한 빌딩, 그 두 곳이 저의 다음 목표가 되었죠. 이번에는 돈의 힘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이름 박순자 석자를 걸고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경쟁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건물주에게 직접 접촉해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어요. 시장 가격의 2배를 주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내일 당장 계약하는 겁니다. 40년간 국수를 팔며 배운 저의 배포와 직관이 돈이라는 날개를 달자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지은이가 꿈에 그리던 그 강남의 아파트와 그녀의 자존심을 지탱해주던 청담동 빌딩은 온전히 제 소유가 되었죠. 저는 제 변호사를 통해 각 건물의 모든 임차인에게 새로운 건물주가 저라는 사실을 통보하게 했어요. 지은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마 자신의 드림하우스 입주 계약을 마무리하러 갔다가 건물 전체가 이미 팔렸고 새로운 주인은 더 이상 신규 입주를 받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겠죠. 혹은 늘 그랬듯 VIP 대접을 받으러 찾아간 청담동 명품 가게에서 가게 주인과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국수 팔던 할머니래. 저는 가끔 새로 산 제 청담동 빌딩의 맨 위층에서 거리를 내려다보곤 했어요. 반짝이는 명품 쇼인도 앞을 오가는 지은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시장통 할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겠죠. 그 순간 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완벽한 문화적 승리감을 맛보았어요. 제 낡은 지혜가 그들의 텅 빈 허영을 완벽하게 압도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잔인한 청산.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박순자 노인 의료권리재단을 출범시켰어요. 재단 출범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제가 평생을 보낸 종로구의 한 작은 문화회관에서 열렸죠. 그 자리에는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 대신 제 동대문 시장 친구들과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전국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짧고 굵게 말했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PR팀은 정교하게 준비된 디지털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통해 보호자의 동의 거부로 인한 노인 치료 지연 사례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죠. 물론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익명으로,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각색되었어요. 그중 세 번째로 공개된 사연. 급성 담낭염으로 쓰러진 늙은 어머니 700만 원 남짓한 수술비, 그리고 그 돈을 내주지 않은 채 2천만 원짜리 호화 파티를 열었던 자식들의 이야기. 제 PR팀은 그 사연을 한 편의 단편 영화처럼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만들어 공개했어요.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죠. 하루 만에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자식들을 비난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봤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들은 영상 속 익명의 사연이 바로 10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겠죠. 영상에는 그들의 이름도 얼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속한 강남의 좁은 사교계에서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 영상, 혹시 최지은 씨 이야기 아니야? 그날 이후 지은이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었을 거예요.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과 평판은 그녀 자신이 휘두른 진실이라는 칼에 맞아 산산조각 났겠죠. 저는 그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생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과 경멸의 눈빛 속에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녀에게 내리는 가장 완벽하고도 영원한 형벌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비로소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제 고통을 사회적 연대의 자산으로 승화시킨 완전한 개인으로 거듭났어요. 재단의 출범 소식은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국수 팔아 5천억 거부된 할머니의 통 큰 기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그런 명성이 아니었어요. 저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새로 지어질 동대문 복합 빌딩의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시장 상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센터와 법률 상담소를 열겠다고 발표했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동대문 시장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상인들은 제 가게로 몰려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제 개인적인 복수가 마침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더 나아가 사회적 정의의 실현으로 승화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이웃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이자 존경받는 리더가 된 거죠. 청산의 칼은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밭을 가는 쟁기가 되었어요. 복수의 칼을 거두고 나니 제 삶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이 찾아왔어요. 10년간 저를 잠 못 들게 했던 분노의 불길은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묵직한 책임감이 남았죠. 제 손에 쥐어진 막대한 부와 영향력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열쇠이자 저와 같은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박순자 재단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되었죠. 동대문에 세워진 무료 건강검진센터와 법률 상담소는 매일같이 어르신들로 북적였고 저는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언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사람이 주는 온기를 나누는 삶.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행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동대문 빌딩의 꼭대기층,
제가 새로 연 순잔의 국수 가게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남루한 행색의 중년 남자를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제 아들 민준이었죠.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어요.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사원이었던 아들은 이제 삶의 풍파에 잔뜩 시달린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죠.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가게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그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은 이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그의 울음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후회, 죄책감, 그리고 어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울음을 지켜보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분노가 일지 않았죠. 그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린 저 가여운 인생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들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죠.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죽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 사죄하고 싶었다고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마주하고 스스로 일어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 저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40년 넘게 해왔던 것처럼 아주 익숙한 솜씨로 국수를 말기 시작했죠. 잘 익은 소면을 건져 그릇에 담고 뜨거운 멸치 육수를 붓고 정성껏 만든 고명을 얹었어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 그릇을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 앞에 작은 상 위에 놓아주었어요. 아들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국수 한 그릇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단죄도 아니었어요. 혈연이라는 질긴 인연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자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아주 작은 실마리였죠. 며느리 지은이는 끝내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과의 조용한 재회 이후 제 삶은 더욱 바빠졌어요. 박순자 재단은 이제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제 법률팀은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병원의 판단하에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정식으로 청원했어요. 이 법안에는 박순자 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법안 통과를 위해 저는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카메라와 국회의원들 앞에서 저는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10년 전 병상에 홀로 누워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제 경험을 담담하게 증언했죠. 제 이야기는 전국의 모든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재단 홈페이지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마비될 지경이었고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넘어섰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박순자 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거예요. 그 소식을 저는 새로 지은 동대문 빌딩의 제 국수 가게에서 작은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어요. 제 손은 여전히 밀가루가 묻어 있었죠.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앵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제 개인의 아픔과 한이 이제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을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줄 단단한 방패가 된 거예요. 제 무시당했던 삶의 이야기가 이 나라의 법이 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룬 가장 위대한 승리였죠.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 아들 민준이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죠. 그날 이후 아들은 동대문에 있는 재단 법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하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신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거나
스마트폰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아주 작고 소박한 일이었죠. 한때는 어머니가 기술에 어둡다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했던 아들이 이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어르신들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끔 아들이 어르신 한 분의 손을 잡고 스마트폰으로 멀리 사는 손주와 영상 통화하는 법을 참을성 있게 알려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어요. 그것은 아들 나름의 속죄 방식이었고 한때 자신이 불태워버렸던 세대 간의 다리를 다시 쌓아 올리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었죠. 우리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그렇게 서로의 자리에서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모습을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어요.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저는 지금 재개발이 끝난 동대문 빌딩의 가장 높은 층, 새로 문을 연 순잔의 국수 가게의 창가에 서 있어요. 이곳은 예전 시장통의 허름한 가게 모습과 똑같이 꾸며졌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돈이 없는 학생들과 어르신들에게 언제나 무료로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준다는 거죠.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발전한 서울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제가 평생을 바쳤던 낡고 복잡한 시장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살아 숨쉬던 사람들의 끈끈한 정과 치열했던 삶의 온기는 바로 이곳 제 국수 한 그릇에 담겨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죠. 가게 한쪽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어르신들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제 오랜 시장 친구들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어요. 제 삶은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제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걸음이 되었어요. 한 그릇의 국수가 품었던 작은 온기는 이제 세상을 데우는 커다란 불씨가 되었고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저녁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와 행복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